미국과 이란의 MOU 이후에 중동 정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장 눈에 띈 게 터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입니다. 갑자기 에르도안 터키 이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굉장한 선물들도 지금 안겨주고 있는데, 근데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터키가 러시아산 방공망을 들이면서 미국과 사이가 나빠지지 않았었나요? 예, 그렇죠. 이제 방공망, 러시아산 S-400이라는 이제 방공망 시스템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당시에 이제 2019년 러시아산 방공망 무기를 도입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여기 터키에 대한 이제 무기 지원을 이제 수출을 금지시켰죠. 이른바 적성국 제재법을 근거해서 터키한테 이제 무기 판매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미국 측에 F-35를 계속 지속적으로 구매 요청을 했어요, 터키가. 근데 러시아산 무기, 즉 적성국 무기를 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동안 이제 트럼프 행정부 1기서부터 그걸 막아왔는데, 요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입장을 바꾸고 선회한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다 통보를 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7억 달러 규모의 전투기 엔진, 여기 F-15에 들어가는 F-110이라는 엔진을 갖다가 이제 터키에다 팔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의회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터키한테 어떻게 되느냐? 터키는 칸이라는 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있습니다. FX 사업인데, 이걸 확보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공권을 이제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이 엔진 수출을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F-35 수출까지도 이제 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터키가 F-35를 이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미 의회는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화민주 양당 다 이 의회 심사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거를 갖다가 거부권 행사했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터키에 대한 제재도 해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터키는 여전히 이 러시아산 그 S-400 요걸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련된 법이 이제 앞서 얘기한 적성국 제재법인데, 이 제재법을 이제 승인을 받으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행정적 조치에서 이제 이거를 규속 요건을 약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요건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 적성국 제재법을 해제하거나 유예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S-400 러시아 그 방공망 시스템이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제 하냐,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의 국무부는 이렇게 합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유예하거나 승인을 폐기하려면 어떻게 하려면 S-400이 물리적으로 폐기했거나 그 방공망 시스템을, 아니면 러시아한테 반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이제 루폴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이제 예외 조항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찾아낸 게 뭐냐면 운용 불능. 이 S-400 방공망이 운용 불능 상태라는 걸 입증하면은 이제 그 적성국 제재법이 이제 유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행정적 재량권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법조항 자체 변경보다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해석을 통해서 이거는 운용 불능 상태라고 평가를 해주면 이제 수출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를 통하지 않고 행정부의 재량권으로 이거 하려는,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꼰수지만 전략적 법률적 우회를 하는 것이고. 터키가 미국이 준 이 기술들을 유출할 것 같은데, 근데 뭐 별거 아닌 기술들 뭐 이런 것만 터키한테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왜냐하면 잠재적 기술 유출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보 전문가들도 F-35에 어떻게 보면 5세대 전투기의 핵심이 뭐냐면 레이더 기술이거든요. 이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S-400 러시아산 방공망의 성능을 개선을 시킬 수 있어요. 이걸 기술로 토대로 해서. 그래서 이걸 경고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이겁니다. 완전히 돌아선 이유가 법률적 장치 이런 거보다는 동맹으로서 터키를 이제 신뢰를 하는 거예요. 터키를 이제 신뢰를 해서 손을 들어주어서 따는 그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죠. 외교적 이제 통칭이라고 보는 겁니다. 법률적 판단보다는. 그래서 이게 특이 사건으로 지금 현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터키와 이 미국의 갈등이 러시아 이 S-400부터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부터 터키가 미국의 분노를 샀었던 또 다른 사건이 이제 할크방크 사건이라고 해서, 이 터키 국영은행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우회해서 이란에게 거액의 이 석유 자금을 이제 흘려보낸 그런 사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지난 23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법무부가 터키 국영은행 할크방크 제재 위반 사건을 사실상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공소기각을 한 거예요. 기소유예 합의라고 DPA 방식의 기각을 이제 선택했는데, 이게 뭐냐,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역사상 가장
그 최대 규모의 이란 제재 회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IRGC가 이제 석유 대금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터키 은행을 통해서 이걸 자금 세탁을 하는 거예요. 2012년부터 16년까지 있었는데 그 규모가 자그마치 한 수백억 달러에 200억 달러에 해당되는데 석유 수익금을 금 거래로 이렇게 위장 세탁한 겁니다. 금을 거래하는 것처럼. 그래서 2019년에 미 연방검찰, 그러니까 뉴욕 남부 연방지검이 기소를 했죠. 당시 공소장에 뭐로 나왔냐면 이란산 석유 및 가스 판매 대금을 금이나 현금으로 바꿔치기 했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교란했다. 그리고 또 대이란 제재법 위반이다라는 이 두 가지 혐의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련 당사자 할크반크 전 부행장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그 금 수출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게 IRGC, 이란계 터키인이에요. 그러니까 IRGC가 개입됐다라는 게 해서 그 관계자를 다 기소를 했는데 그동안에 법정 공방이 좀 치열했어요. 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터키 측은 어떻게 했냐? 이거는 그 할크뱅크는 그 터키 중앙은행이므로 이거는 외국 주권 면제법에 해당 사항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권 면제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약간 외교관 같은 특권, 부채표 특권 같이 터키 은행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연방대법원에서 아니다, 제재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급 시원행에서 그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기소가 가능하다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엎어버렸어요.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엎었냐면은 DPA 유예 방식이라고 엎어버린 거예요. 이거 법무부를 통해서 공소 중지를 해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면 법률적 테러가 차단된 그 할크방크 터키 측은 어떻게 했냐? 직접적으로 이제 정치적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2026년부터 법률적으로 이거는 미국 법원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 해가지고 26년부터 트럼프 대통령 및 그 제디 밴스 캠프에 엄청난 로비를 했다라는 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미국 법원에서 이렇게 싸웠던 이 사건을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벌금도 없이 그리고 뭐 유죄 인정도 없이 갑자기 끝내버린 건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관대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기소유예 합의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플리바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뭐 그 벌금 적당히 내면은 이제 뭐 사법 처리, 그러니까 형사 처벌까지 안 갈게라는 그런 조치가 있는데 요번에는 벌금, 몰수, 배상금 지불이 전혀 없고 범죄도 인정 안 했어요. 그러고서 완전 무죄 방면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 법무부가 단독으로 결정한 겁니다. 국무부의 압력을, 행정부의 압력을 받아서 그래서 수백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과거에는 부과했거든요. 이 방식을, 이 플리바깅 방식을 청하면. 근데 그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지금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건이 뭐냐면 어네스트형이라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그냥 외부 감사만 받고 뭐 끝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판적 시각이 많은 거죠. 야 이렇게 할 거면 제재 위반 체제가 그 레짐이 완전 실효성이 없어진다. 그리고 나쁜 선례를 남겼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금전적 징벌 없는 거. 그리고 또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의 그 무기 수출 석유 수출 대금으로 테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러 유족들이 여기다가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구제 창구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 현지에서는 상당한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럼 왜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조치를 했는가? 이른바 이제 벌금 없는 종결 파격적인 조건이 뭐냐면 법적 책임 추궁보다는 지정학적 실이익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정세에서 어떻게 보면은 터키를 새로운 파트너로 삼겠다라는 그 의지를 이제 이런 두 가지 조치로 나온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포스트 이란 MOU 중동 정세에서 이를 대비해서 새 판을 짜고 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터키에 힘을 실어준다 해서 터키의 두 가지 민원사항 그 전투기 판매권이랑 이 대이란 제재 이 두 건을 민원을 해결을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뭐 전투기 엔진 판매나 이 할크바크 사건이 뭐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미국이 터키를 다시 이 중동의 핵심, 이 새로운 핵심 파트너로 다시 세우려는 그런 전략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 터키 포괄적인 지정학 대전환이라고 현지에서는 평가하고 있어요. 이른바 제디 밴스 캠프의 그 다국주의 전략의 본격 집행이다. 세력 균형. 그러니까 뭐냐면 중동에서의 터키를 키워줌으로써 공포의 균형을 만들어주자라는 그 로직 하에서 이제 이런 조치를 한 거예요. 그럼 터키의 장점 미국한테 어떤 쓰임새가 있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게 뭐냐면 나토 내에서 미국의 두 번째로 큰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고 힘이 있고 그다음에 보스포러스 해협 통제권 흑해를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좀 많은 점수를 따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유럽 향발 난민 관리가 가능해요. 터키가 유럽과 이제 중동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이고 또 다른 이제 지역 분쟁의 중재자라고 해서
가자 지구의 또그 평화위원회에도 가입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 시리아 내 영향력도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이 장기적으로 시리아, 이라크에서 철군을 하는데 이 권력 공백을 누가 메꾸냐? 터키가 메꾼다라는 걸 요번에 윤허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아사드 시대에서 그 터키가 그래도 나름 시리아를 잘 관리해 왔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어디서? 제이디펜스 캠프 쪽에서. 이게 이른바 다극주의 세력 균형 이론에서 이게 부합하다라고 이제 판시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포괄적 합의가 이제 터키의 어떤 힘 키워주기로 이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러한 행동이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불안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에르도안 정권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또 적대적이면서 이 하마스에게는 또 하마스를 지지했던 그런 정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 터키에게 미국이 군사적으로 힘을 실어준다라는 게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제이디펜스 캠프의 그 다극주의 그 세력 균형 그 캠프에서는 이스라엘만 우리가 활용하는 것보다는 터키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세력 균형을 이루자, 공포의 균형.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는 터키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좀 과거랑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중동의 대리인 역할을 해서 이제 투톱을 세우겠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른바 세력 균형 원리인데 여기서 이제 질적 군사 우위가 이제 조금 잠식이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 최강의 공군력과 제공권을 자랑하는데 이제 막 터키한테 F-35를 주면은 이제 거의 뭐 이스라엘 수준까지 아니지만 그 밑을 턱 밑을 쫓아올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이스라엘 제공권이 좀 많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적 군사 우위 QM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잠식된다라고 현지에서 안보적으로 우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트냐후, 이거 일각에서는 또 현지 TY 매체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제이디펜스 캠프가 네트냐후를 압박하는 거다. MOU에 관해서 특히 헤즈볼라에 관해서 좀 비협조적인 거에 대한 복수라고 또 현지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그게 뭐냐면 총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지렛대로 터키를 활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중동 정세나 이란 전쟁의 어떤 목표나 방향성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이견이 나오긴 했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스라엘한테 독박하는 것보다는 터키랑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그 속내가 이번에 드러난 거고 실제로 네트냐후 정부는 이번 결정 그러니까 터키한테 전투기 판매하는 그 엔진 판매하는 결정에서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과거에는 작년까지 이거 사전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기습당했다라고 현지 언론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사이드 당했다, 기습당했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트냐후 패싱이 돼버린 것이죠, 사실상. 그래서 이란 MOU 이후에 이제 바뀌어진 약간 중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란 MOU 이후에는 이 중동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도 이제 또 상당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특히 카타르가 오만을 바로 찾아가서 이란과 그리고 걸프 국가들을 이제 함께하는 이 다자 협상, 요거를 또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카타르가 이렇게 지금 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동 국가들은 이란 전쟁이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출구 전략 정리 혹은 봉합으로 이제 가는 수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들하고 이제 화해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카타르가 이제 원래 이제 브로커지 않습니까?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 여러 이제 사우디하고 그러니까 핵심은 사우디하고 이란을 이제 화해시키는 그런 자리를 이제 오만에서 만들고 그러면서 표면적인 어젠다는 뭐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연결하는 여러 가지 항해적인 그 실무 뭐 협상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거 리컨설레이션 다시 이렇게 화합을 시키는 그런 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중동 국가는 요번에 아예 그 이란 전쟁은 끝났고 봉합 상태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뭐 과거에 이제 브레드 TV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자유 이란까지 가겠는가 아니면 약한 이란으로 할 거냐. 근데 지금은 중동 정세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도 그렇고 이란 레짐 체인지는 아니고 이제 이란 약화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맞는 또 다시 그 세력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제이디 벤스 그 퀸시 연구소의 다자주의 세력 균형 이론으로 이제 중동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란을 더 공격하거나 패버리면은 너무 약화되죠. 세력 균형이 완전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 약한 이란을 이렇게 약하고 주변에 영향력 행사할 수 없는 뭐 가끔씩 드론 공격을 하지만 그래도 대규모 공습 뭐 500발 600발의 그 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한 이란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세력 균형을 지금 짜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우디도 적당한 선에서 이제 화해하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에너지 시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UAE,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지난 5월에 그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를 탈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라크까지 이 오펙 탈퇴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또 시장이 술렁였는데요. 이게 단순히 석유 생산량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사우디가 주도해 왔던 이 중동 질서가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라크 석유부는 공식적으로 뭐 오펙을 탈퇴할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 내부 사정에 관한 이제 보도가 이제 터져나오고 있죠. 현재 이제 오페크라는 어떤 그 보드 안에 있으면은 산유국들이 각자 코타가 있거든요. 국가 할당량이 있는데 지금 하루 원래 437만 배럴 생산 할당량을 받았어요. 이라크 같은 경우. 근데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고 호르무즈가 좀 봉쇄되면서 일평균 148만 배럴로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재정이 악화가 됩니다. 산유국들은 수출이 안 되면. 그래서 목표는 700만 배럴로 400만에서 700만으로 증산시켜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 적자를 막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오펙이 수장인 사우디가 받기 힘든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쿼터 확대가 없으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라고 수면 아래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 뭐냐면 지금 탈퇴하진 않았어요. 아직 아랍에미리트처럼. 그렇지만은 쭉 여차 우리의 민원상을 받아주지 않으면 사우디의 민원상을 사우디가 우리의 민원상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탈퇴하겠다. 근데 사우디 어떻게 보면 그 핵심 오일 파워의 핵심은 오펙에 있거든요. 시장 지배력의 약화가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사우디 위상의 약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란 MOU 이후에 사우디의 상태가 이렇게 썩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미국의 친터키 기조가 계속된다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던 이 국가들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 아브라함 협정의 신뢰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게 아닐까 또 우려가 됩니다. 지금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키는 이제 아브라함 협정 국가가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 노선을 걷고 왔는데, 근데 여기서 미국이 친터키 행보를 보이면 사실상 아브라함 협정 2.0은 물 건너갔다라고 현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 협정 체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아키텍처 그 설계의 실존적 위기를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친터키로 가게 되면 안보 질서가 이제 시계 제로로 들어가는 거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우디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동 패권국가, 오일 패권국가로서의 그 지위가 계속 약화되는 시점에서 함부로 이제 아브라함 협정 2.0,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국가 정상을 할 수가 조금 없어요. 아랍의 정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2.0은 안보 협정 체제의 그 성격이 강한데 사실상 사우디는 터키가 주도하는 파키스탄 3팩으로 이제 그쪽으로 아마 그 안보 협약체로 가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란이 약화되고 터키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터키가 이제 오스만 제국 과거에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항상 자기가 술탄이라고 얘기하죠. 이슬람 종주국은 터키야라고 하면서 지금 나온 것이죠. 왜 이란이 약화됐으므로 이란의 역할을 이제 터키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하고 손잡는 것보다는 터키가 그래도 같은 범이슬람권의 어떤 그 친화도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차선책이 아닌가 해서 사우디가 지금 터키의 자기력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협정 체제가 이제 실존적으로 좀 위협을 겪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주도에서 이제 터키 주도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우디의 행보거든요. 근데 사우디는 지금까지는 약간 터키 쪽으로 판정승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이렇게 되면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 터키가 하마스나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의 또 병참 기지 역할까지 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런 변화가 중동 안보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걸로 보십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세력 균형 이론의 가장 그 맹점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익히게 되면은 터키가 사실상 이란 역할을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핵심 역할이 뭐냐면 대리 세력의 맹주 아니겠습니까? 병참 지지도 하고 금융 지지하고 이걸 터키가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대놓고 이란처럼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수면 아래에서 이런 대리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견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리아를 이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 상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냐? 안전한 병참 루트를 지금 터키가 지금 통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통해서 헤즈볼라를 이제 지원할 수 있고 시리아를 통해서 그 시리아 알줄라니 정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잠재적으로 헤즈볼라를 이제 강화시킬 수 있는 병참 루트를 터키가 마련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도 그 전에 이미 무슬림 형제단의 어떻게 안시처 역할을 지금 터키가 하고 있고
하마스의 안식처도 제공하고 있고 그 전략의 중심이자 안식처를 이렇게 제공했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과거 카타르하고 이란이 했던 역할을 지금 터키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좀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미국의 침묵, 미국의 친터키 행보가 반이스라엘 그 중동 내에서 반이스라엘 여론을 주류하는 결과값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협정의 토대는 뭐냐면 이념적 온건주의적인 아랍과 이제 동맹을 맺는 건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 대한 치명적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친 터키로 가면서 그래서 새로운 지금 양태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사실 가만히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최근 수십 년 동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었던 이 터키의 아르메니아 학살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도 지금 터키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안 학살 사태는 이거죠. 1915년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시절 끝물에 4월부터 시작된 아르메니안에 대해서 한 150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홀로코스트 그 이스라엘 홀로코스트하고 비견되는 뭐 최대 1900년대 최대 이제 학살 그 사건인데 그동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터키와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암묵적으로 묵인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완전 터키랑 사이가 이제 완전 어긋나 버리니 오케이 그럼 우리는 FM대로 가겠어 해가지고 기드온 사르 외무장관이 이거를 공식 의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크네세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2026년 현재 미국, 캐나다, 러시아, 독일 등 유엔 32개국이 아르메니안 학살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도 동참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터키가 중동에서 내가 큰형님 그 아랍의 큰형님 역할을 하려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덕적 흠결을 내는 거죠. 너네는 학살의 그 역사가 있지 않아. 그거 왜 반성 안 하고 사과 안 해. 그래서 이제 이념 논쟁을 이스라엘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상징적 사건으로 볼 수 있고 아랍의 정통성을 이제 흔드는 거죠. 너는 네가 아랍의 맹주라면서 어떻게 이슬람의 맹주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학살을 할 수가 있어. 요런 이제 프레이밍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본격적으로 했다라는 게 이제 좀 상징적인 사건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외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터키를 압박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안보 측면에서도 지금 또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전직 모사드 고위 관계자가 터키 내에서도 이 비밀 공작, 이스라엘의 비밀 공작을 불사해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사드의 그 대테러 국장 출신인데 그분이 이제 쓴 이제 기고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동안 이제 카타르에 이제 그래서 이제 안식처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무슬림 형제나 하마스 등등. 국경선 무시하고 가서 공작 활동하고 사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란 안에서도 실제로 지금 안에서 이스라엘 모사드가 활동하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터키도 이제 이제 공작으로 이제 우리가 투입해서 이 안식처를 그 테러 안식처를 갖다가 회파를 해야겠다라는 공식적으로 이제 천명을 한 거예요. 사실상 이게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되면 이제 미국하고도 관계가 거꾸러지거든요. 왜냐하면 터키하고 수면 안에서 엄청나게 이제 부딪히는 거니까 그동안까지는 선을 지켰어요 이스라엘이. 카타르나 뭐 이런데 이란에 가서 우리가 직접 폭습도 하고 공습도 하고 하지만은 이제는 이제 터키는 안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정보 활동, 정보 수집 활동만 했는데 이제 공작, 그림자 전쟁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모든 이제 무슬림 형제당 계열의 뭐 하마스, 수니파부터 시아파 테러리스트를 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방치 안 한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목표라고 보여요. 이스라엘이 공식 정부는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모사드의 입을 들어서 한번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Thank you.